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혜택에서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CDC는 3차 접종을 받고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한 번 더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어린이용 백신 120만 도스 이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부터 경기부양금 발송의 속도를 높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3주 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98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부지를 놓고 유족과 카운티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부지 매각을 승인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논의되던 혜택의 대부분이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재건 법안은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법안은 예산의 절반인 1조 8천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12주에서 4주로 축소돼 논의되던 국가 유급 휴가 제도는 없어지고 치과와 안과 혜택은 메디케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도 삭제됐고 장기 요양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천억 달러에서 1,500달러만 배정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며 혜택도 대폭 줄어든 겁니다. 자녀 양육수당은 앞으로 1년만 더 시행됩니다. 대신 3, 4세 아동들을 위한 프리스쿨 무상교육이 6년간 실시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에는 5,5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클린 에너지를 가정에서 사용하면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버려진 영주권 문호를 재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이민자들을 위한 혜택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3차 백신 접종을 받고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초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부스터샷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CDC는 지난 8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3차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차 접종 권고 백신에는 존슨앤존슨 백신도 포함됐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3차 접종까지는 초기 접종으로 분류됩니다. 1, 2차 접종을 마쳤지만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지 않아 이를 끌어올리려 접종을 한 번 더 하는 조치입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에도 충분히 강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 목적입니다. 3차 맞고도 4차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코로나는 우리하고 같이 있을 텐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니까 CDC가 얘기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분,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만성 질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무슨 검사가 필요 없지만 코로나 주사를 맞고도 그 IgG 코로나 테스트를 해보면 수치가 또 너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4차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4차 접종 권고 대상은 각종 질환이 있거나 장기 이식 환자,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제 기저질환 중에 호흡기 질환, 천식이 있다든가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든가 기관지 폐쇄증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COPD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분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암이든지 항암제를 맞거나 암 치료를 받는 분들, 면역 질환자들, 당뇨병도 거기에 기저질환에 들어갑니다. 만성 신장 부전증이라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들어가고요. CDC는 중간 수준과 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차 부스터샷은 3차 부스터샷 용량의 절반만 투여됩니다. 의료 전문가는 백신 용량이 줄어도 1, 2, 3차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 몸은 백신 항원을 기억해 면역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화이자 백신 120만 도스 이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5살부터 11살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접종 승인이 나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첫 일주일 동안 120만 도스 이상이 접종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어린이용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주 전역에 4천여 곳의 접종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모들의 동의를 받으면 캠퍼스 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인 5살부터 11살 사이의 연령은 주 전역에 350만 명 수준, 전체 인구의 9%에 해당됩니다. 주 보건당국은 어린이용 백신 보급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 머크앤드컴퍼니가 올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의 약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크앤드컴퍼니는 식품의약국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약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당국의 신속한 승인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의 약을 준비할 수 있으며 보급이 시작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5일 동안 하루 2번씩 뇌알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주사가 아닌 경구 투여 방식이기 때문에 복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약은 빈곤 국가들의 치료에 사용되기 위해 UN 의료단체 특허 아래 다른 회사들이 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부터 경기부양금 발송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경우 3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부양 지원금은 가구당 $600입니다.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500가 더해져 모두 $1,100를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7만 5천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내일부터 미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입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표 발송도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를 통해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에게 경기부양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900만 명 상당이 자격 대상에 올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0만 명은 이미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이 공과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은 25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도와 전기료를 일정 기간 동안 미납한 사람들도 수혜 자격에 오릅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수도와 전기료를 미납했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팬데믹 사태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는 모두 1억 8,3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건당국이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거부한 북가주의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인앤아웃 햄버거는 앞으로도 정부의 보건 규정을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린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은 북가주 프레젠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계속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매장은 인앤아웃 햄버거에서 두 번째 폐쇄 명령을 받은 매장이 됐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스 월프에 위치한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는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앤아웃은 정부의 백신 경찰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모든 손님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남가주 지역에도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내부 정책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LA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인앤아웃 매장들 역시 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외 부재자 신청에 한창입니다.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은 저조한 수준인데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대선에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열린 순회 접수 현장은 다소 한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서 재외선거가 가능한 한인 유권자는 약 16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한인 재외 유권자들의 수는 600명에도 못 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오택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다 돼가지만 보통 유권자 등록이 마감일에 임박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유권자들이 지금부터 등록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한 3주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실 때 꼭 지참해 주셔야 될 게 여권 번호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더라도 여권 번호를 알아오시면 여기서 신고 신청하실 때 저희가 쉽게 접수할 수 있고요. 지금 한 내일 정도에 11월 순회 일정을 저희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글 및 영문 이름과 함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그리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친 또는 모친의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는 본인의 배우자, 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에 한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외국민선거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투표지들은 모아져 한국으로 발송돼 3월 9일 본선거일에 다른 투표지들과 함께 개표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넉 달 전 98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부지를 두고 유족과 카운티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지역의 매각을 승인하면서 유해의 일부만 찾은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98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유족들과 카운티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파트 붕괴 부지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아파트 매각 계획에 승인하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 당국이 일부 잔해 폐기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신의 일부만을 수습한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마이애미 데이비드 카운티는 사고 조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잔해 폐기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측은 사고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잔해 수색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붕괴 사고와 관련된 희생자들의 보상을 위해 부지의 가치를 조사하도록 지정한 변호사 골드버그 역시 잔해 폐기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지난 몇 달간 당국은 잔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모든 유해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유해의 일부만 수습한 가운데 당국이 재수색을 할 때마다 새로운 유해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잔해 폐기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비롯한 희생자의 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잔해 폐기가 이뤄질 경우 남은 유해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잔해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운티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잔해를 다시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빌 주립대학의 법의학 전문가 스캇 모건 교수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신과 엉켜 수색 작업이 복잡해졌다며 전문가가 아니면 뼈와 돌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의학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붕괴한 부지를 1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해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일부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 붕괴 장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